얘들아 안녕. OMG 역사교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1단원에 이제 중단원 3단원으로 들어가요.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첫 번째 주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보겠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여러분들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야 돼. 당시에 원명 교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국민학 때. 명은 원래 중국민족, 중국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중국민족 한족이라고 한다 했어. 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땅에 몽골족이 세운 국가가 원나라였잖아. 그런데 점점 이 한족들이 몽골족 몰아내고 우리 원래 땅을 찾자라고 하면서 한족이 명을 세우고 원을 몰아내던 그 시기를 원명교책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자, 명나라가 이제 거의 다 원나라를 몰아내고 점점 중국 땅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가 고려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야, 고려 너네 원 간섭기 때 화주 지역에 쌍성총관부가 설치돼서 원이 거기를 직접 지배했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나라 이겼어. 원이 지배하던 그 화주 지역, 그 쌍성총관부가 관할하던 그 지역, 이 천령이라고 하는, 얘들 밑에 지도 봐봐.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 위쪽에 있는 국민항 때 우리가 수복했던 그 지역 있잖아. 거기를 명나라가 갑자기 고려한테, 야, 이제 우리가 원나라 이겼으니까 원나라가 원래 여기 직접 지배하던 여기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쌍성총관부가 관할하고 있었던 천령 이북, 천령의 북쪽 여기 땅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소리죠. 당시 고려의 국왕은 우왕이었어. 우왕. 그리고 당시 우왕과 같은 편이었던 최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 신흥무인 세력이야. 우왕과 최영이, 아니 이건 아니지, 명나라 지네가 뭐라고 국민왕 때 수복한 우리 땅을 달라고 해? 라고 하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도 보세요. 여기 녹색깔은 고려 땅이고 이렇게 노란색 땅은 그 중국의 영토거든. 그런데 여기 튀어나온 여기를 여러분들 요동반도라고 해요. 요 지역을 정벌을 해가지고 우리가 명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성계 장군을 보냈어. 당시 신흥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이성계. 그러니까 이성계가, 밑에는 지도 계속 볼 거야. 개경에서 출발합니다. 개경에서 출발해요. 출발해서 이 파란 화살표 따라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위화도라고 하는 섬, 이건 섬이야 얘들아.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압록강 사이에 있는 이 위화도 섬 보이지? 이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잠깐 멈췄다가 이제 코앞으로 가면은 바로 요동인데, 이 요동을 정벌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하지 않고 다시 고려 개경 수도로 돌아가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최영 같은 요동정벌을 주장했던 사람을 제거하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거야. 회군은 회전할 때의 회자거든. 군대를 돌렸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던 사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자, 옆 밑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명나라가 고려에게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를 하자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시도하고, 이성계가 출정을 했지만 결국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최영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요. 조선의 건국 과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이거는 컨셉 테스트에도 나옵니다. 자,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습니다. 당시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신진사대부 손을 잡고요. 자, 그러면서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일반 관리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제도, 과전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서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요. 그런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이성계를 등에 업고 굉장히 열심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자,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온건파는 여러분들 고려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 고려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혁만 실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랑, 급진파는 고려는 이미 답이 없다. 고려는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아예 열자라고 하는 세력이야. 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고요.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이들 전부 다 신진사대부인데 온건파 신진사대부랑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나뉜 거야. 그래서 원래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 쪽에서 정몽주 같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계속 설득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정몽주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한데 어떻게 고려의 왕을 배반할 수 있느냐, 고려 왕조를 배반하는 건 안 된다라고 계속 거부를 하니까 결국에 이런 정몽주 같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서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결국 이성계, 태조 이성계라고 합니다. 이성계를 즉위시키고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밑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이런 가운데 신진사대부가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하고 결국에는 온건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제거당하면서 새로운 왕조 조선이 열리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첫 번째 왕. 자, 이제 두 번째 유교적 통치체제의 정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조선의 왕들 여러분들 태정, 태세, 문단세 그 각각의 왕들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 원래 신흥무인 세력이었죠. 그런데 급진파 신진사대부 특히나 정도전과 손을 잡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원래 고려의 수도는 여러분들 개경이었잖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한양은 다른 말로 한성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의 서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이건 정도전의 초상화고요. 이 정도전이 똑똑한 재상,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관리,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제일 높은 관리 중심으로, 똑똑한 관리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야 된다. 왕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멍청한 왕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재상이 똑똑하면은 국가는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런 운영을 강조를 합니다. 이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양에 있는 뭐 궁궐의 이름이라든가 뭐 숭례문, 돈이문, 숙정문, 흥인지문이라든가 사대문의 명칭도 짓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틀을 이때 마련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태종 보겠습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니까 다음엔 정종인데 그죠? 왜 태종을 바로 가냐면 정종은 여러분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왕위를 했고요. 자기의 왕 자리를 태종에게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차례에 걸쳐서 태종 이방원, 이 태종은 왕자의 난을 통해서 그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형제들을 제거를 하면서 권력을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종도 자신의 그 형입니다. 근데 그 형한테 왕 자리를 넘겨받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원래는 여러분들 왕의 첫째 아들이 보통 왕을 이어받거든요. 그런데 태종은 다섯 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주변 형제를 죽이면서 왕위에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병사, 사병이라고 합니다. 사병을 혁파해서 자기한테 대드는 세력을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신하들도 자기한테 아니 어떻게 형제를 죽이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합니다. 이 육조직계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있는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 조선에서는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냐면은 왕이 제일 위에 있고 왕 밑에는 의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여기는 재상들이 있는데 재상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육조라고 해서 6개의 부서가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국방부처럼 그런 국가의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 행정부서들. 근데 조선에서는 육조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지방에 학교를 세우기로 했어. 그러면은 원래 원칙은 뭐냐면 이 육조가 의정부한테 보고를 해. 이런 식으로 학교를 만들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의정부가 그걸 딱 보고서 오케이 요거는 꼭 해야 되겠네. 내가 왕한테 전달할게. 이렇게 의정부가 중간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육조에서 만약에 영광에 학교를 한 3개 지으려고요 라고 하면은 의정부에서 야 영광이 이미 학교 많은데 뭘 지어? 안 돼. 라고 의정부 선에서 자를 수도 있고
이거 올릴만 하다 하면 왕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 그런데 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왕을 공격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의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면은 좀 불편했단 말이야. 그래서 태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자기가 욕먹을 상황이잖아. 권력 장악이 굉장히 비합법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야, 의정부는 앞으로 외교문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중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들, 걔네들 재심하는 거 말고는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마. 육조 앞으로 뭐 보고할 일 있으면 나한테 직접 보고해. 직접 보고한다. 직접 개를 올린다. 직접 보고한다는 뜻이야. 육조가 직접 보고를 하는 제도. 이거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재상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정부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를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라고 있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또 사진 볼게. 자, 이름이 적혀 있고요. 출생 연도 적혀 있고요.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연도, 과거 종류가 문간지, 잡간지 뭐 이런 것들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법을 실시한 것도 태종입니다.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국민들을, 백성을.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는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빠인 태종이 워낙에 왕권을 빵빵하게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 쓸 거 없이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거든. 일단은 집현전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기관을 세종 때 설치를 하고요. 이 집현전에서 여러 가지 학문 연구를 하고, 그리고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글 훈민정음을 이 세종 때 창제를 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훈민정음. 그 다음에 경연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하는데, 경연이 뭐냐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이랑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왕이랑 신하들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같이 유교 성리학 서적을 읽고 나서 이거에 대한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신하와 왕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여기서 나란 일도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는 경연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신하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육조직계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이거는 뭐냐면 조선에서 원래 하고자 하는 그거야.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가 중간에서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거 싫으니까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켰잖아.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정부의 그런 힘을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다시 힘을 실어준 거죠. 육조가 의정부한테 보고를 하고, 의정부는 그 내용을 보고서 왕한테 건의를 하고, 왕이 이거 할만하다라고 제가 허락을 해주면 의정부가 육조한테 하라고 명령하는, 즉 의정부의 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사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의정부 서사제 내용 볼게요. 육조는 각 부서들이죠.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에 올리고, 의정부는 가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부야. 가부를 헤아린 다음에 왕에게 알려서 왕의 전지를 받아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육조에 내려서 시행을 한다. 즉 의정부가 계속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세종 때 실시했다는 거 너무 중요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병 때문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왕 12살의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비정한 삼촌, 너네 이거 너무 잘 알지? 왕가 사는 남자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알 것 같은데 바로 세조입니다. 수양대군 세조. 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사건을 계유년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하고요. 계유정난으로 즉위를 한 세조, 당연히 여러 신하들 세조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지, 비판을 하고. 그래서 또 본인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간다리하는 의정부 힘을 약화시키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즉 본인의 이런 왕권에 대해서 누군가 태클을 걸거나 할 것 같으면은 왕들은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직계제 하면 여러분들은
태종과 세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과 모여봤자 자기한테 계속 싫은 소리를 할 거니까, 아니 어떻게 삼촌이 돼가지고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니까 신하들이 모일 수 있는 학문 연구기관 집현전도 폐지시키고요. 왕이랑 신하랑 모여가지고 같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책 토의했던 경연 있지, 세종 때 활성화됐던 그 경연제도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조 때 했던 것 중에 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경국대전.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법전이야. 조선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편찬을 시작했어. 법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자, 세조 다음에 즉위했던 예종도 빨리 죽고요. 그 다음에 즉위한 성종 같은 경우에는 학문 연구기관이자 왕이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관, 홍문관이라고 합니다. 홍문관. 이런 식으로 건물이 생겼고요. 홍문관을 설치를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던 경국대전, 조선의 법전이 완성되고 반포됐던 거 바로 성종 때입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반포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법전이 있어요. 이것들이 조선을 운영하는 하나의 기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통치제도의 정비 보겠습니다. 통치제도 어떤 식으로 조선은 국가를 통치하였느냐. 중앙정치기구를 보면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아까도 말했듯이 재상은 관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관리야.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3명의 재상이 있었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이 재상들의 합의로 정책을 심의가 뭐냐면 이걸 심사해 주는 거야. 심사하고 판단해 주는 거야.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 모든 국가의 정치를 총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총괄한다고 하는 거야. 자, 의정부 여러분들 아래에는 6조가 있습니다. 의정부 아래 6조 같은 경우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호, 예병, 형공 6개가 있기 때문에 6조라고 하고요. 국가 정책과 행정을 분야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그림 볼게요. 이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채용하거나 임용하고 봉급 같은 것들 주는 역할을 하고요. 호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돈관리, 재정을 관리합니다. 예조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나 제사나 외교, 교육 같은 외교부, 교육부 이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조 같은 경우에는 무관, 군인입니다. 국방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관을 선발하거나 임명하고요. 형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을 하고요. 판단하고요. 공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의 공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공예품을 제작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공조입니다. 이 각각의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죠. 6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사 여러분들 별표 3사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홍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합쳐서 3사라고 부릅니다. 사사홍,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인데요. 밑에 있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은 사헌부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는지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간원과 간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잔소리하는 거야. 옆에 있는 이 그림 봐봐. 그러시면 아니래옵니다 전하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게 사관원이야. 왕이라도 계속 듣기 싫은 잔소리 들어야 돼. 잔소리하는 기간. 그 다음에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의 고문 역할. 고문이 뭐냐면 의견을 내주는 걸 고문이라고 해. 왕이 홍문관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의견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게 바로 고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야. 자, 요 세 가지는 3사라고 불린다. 3사 너무 중요해. 이건 즉 권력을 한 인물이 독점을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거, 부정하는 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이다.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독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 기타 한번 보면은 국가의 비서 역할을 하는 기관 승정원이라고 합니다. 승정원도 있고요. 국가의 중죄인이라고 하면은 왕한테 대들거나 엄청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거 처벌하는 기관은 의금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은 춘추관, 최고의 교육기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균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볼게요. 자, 전국을 조선은 8도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8도 강산, 8도 비빔면 할 때 8도가 요 8도거든. 보시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8개잖아. 8도로 구분을 하고요. 그 아래에 부, 모, 군, 현을 설치를 했습니다. 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것처럼. 모은 광역시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엔 지금의 나주시, 목포시 같은 시 역할. 현은 지금의 담양군, 영광군 같은 역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을 합니다. 지금의 도지사라고 생각하면 돼. 전라남 도지사가 있잖아. 전라남도의 제일 높은 사람 전라남 도지사처럼 당시에는 8도 관찰사가 있었다. 전라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 이런 것처럼. 자, 그리고 모든 군현에는 수령, 지방관이 있습니다. 마치 나주시장이 있고 영광 군수 있는 것처럼 수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는 그 지역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그 지역 대대로 살면서 가장 힘이 있는 애들, 얘네를 향리라고 불렀거든. 이 향리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마을 이장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 향리가 이 수령을 보좌를 해주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영광 군수 있으면 각 마을에 이장들이 자기 동네 일 같은 거 많이 막 떠맡아서 하고 도와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양반들이 있잖아. 양반 가문들. 어려운 말로 각 지방의 사족이라고 해. 사족들. 양반 가문들. 사족이라고 하는데 지방 그런 양반들의 여론,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수령을 보좌하고 보좌는 도와준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향리가 그 지역에 원래 있는 그 마을 이장 같은 역할하는 향리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감찰하는 역할을 했던 기관이 있어. 그걸 바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유양소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은 조선은 8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엔 관찰사가 있고 이 8도 밑에는 부목 군현이 있고 각 지역마다 수령을 도와주는 보좌해주는 향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 양반들 지방 사족들이 모여가지고 수령이 딱 파견하는데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영광에서는 누가 힘이 세고요, 영광에서는 여기가 농사가 잘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알려주는 역할도 하면서 수령 보좌하면서 향리 저 새끼들 백성들 돈 떼먹나 안 떼먹나 막 비리 저질르나 안 저질르나 감찰하고 이런 역할하는 게 바로 유양소라는 기구였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제도 볼게요. 조선은 어떻게 관리를 등용하였는가. 자, 보시면 여전히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고려랑 전에 비교했었잖아. 고려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뽑는 문과, 그 다음에 고려는 불교를 믿는 국가였으니까 스님을 뽑는 승과,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잖아. 여기서 말하는 기술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라든가 통역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문과, 묵과, 잡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묵과가 새로 생겼네. 원래 고려는 군인들을 뽑을 때 시험 없이 선발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묵과가 들어와서 이제 군인들 뽑을 때도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고려는 성리학을 사상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승과는 없어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많이 믿어. 근데 국가의 종교는 아니라는 소리야. 그리고 법적으로 양인은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게 과거였다. 자, 음서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 그런데 고려에 비해서는 고려에 비해 대상과 범위는 축소됐어. 무슨 말이냐면은 고려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면은 낙하산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어.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2품 이상 관리만, 지금으로 따지면 2급 공무원 이상의 관리의 자손들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1, 2, 3, 4, 5급 공무원의 자손이면 가능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대상과 범위는 축소된 거, 조선이 훨씬 더 축소되고 능력을 더 따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거는 문과시험 장면을 재현한 거고요. 이거는 무과시험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